지지율 20%, 거리엔 황제는 필요 없다는 시위대, 텃밭 선거마저 패배. 트럼프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월스트리트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단어입니다. 그리드락. 권력이 쪼개지면 급격한 변화가 불가능해지고 그게 자본에겐 최고의 투자 환경이 됩니다. 정치가 무너질수록 돈이 웃는 역설. 대중이 보는 뉴스와 자본이 읽는 신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게임의 설계도, 당신이 모르는 진짜 판, 지금 펼쳐드리겠습니다. 월가가 트럼프의 위기를 뜯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을 묻고 청문회를 열고 결정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그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죠. 트럼프가 청문회장에 끌려 나오고 비리가 폭로되고 마침내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드라마틱한 장면.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헌법은 탄핵을 2단계로 설계했습니다. 하원에서 과반이 탄핵을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진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218석만 확보하면 되니까요. 진짜 문제는 상원입니다. 대통령을 실제로 파면하려면 상원 100명 중 67명, 정확히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상원 구성을 보겠습니다. 공화당이 과반을 쥐고 있고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상원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2026년에 교체되는 의석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죠. 나머지 3분의 2는 이미 트럼프의 마가 물결 위에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이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17명이 한꺼번에 소속 정당을 배신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자살이죠. 트럼프를 배신한 공화당 의원은 다음 예비선거에서 마가 지지층에게 낙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정치쇼가 됩니다. 하원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고 문서를 소환하고 증인을 세울 겁니다. 뉴스는 매일 스캔들을 쏟아내겠죠.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원의 벽 앞에서 탄핵안은 부결됩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마녀 사냥을 이겨냈다며 승리를 선언할 겁니다. 탄핵을 안 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못 시키는 겁니다. 월가가 웃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원이 뒤집혀도 트럼프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대신 권력만 쪼개집니다. 대통령은 법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지고 의회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누구도 급격한 변화를 만들 수 없는 완벽한 교착 상태. 자본이 가장 사랑하는 환경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인데 하원이라도 뺏기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여기에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어도 공화당이 무너지지 않는 비밀. 답은 미국 선거의 기형적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철옹성이죠.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90% 득표율로 압승해도 얻는 건 딱 1석입니다. 남은 40%포인트의 표는 그냥 증발합니다. 승자 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텍사스 외곽의 작은 선거구에서 51%로 간신히 이겨도 역시 1석입니다. 표의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 진영은 이 게임의 룰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전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민주당 텃밭은 과감히 포기하고 경합주의 박빙 선거구에 모든 자원을 올인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0%포인트 차이로 지는 건 괜찮습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에서 2%포인트 차이로 이기면 됩니다. 서울 전역에서 지더라도 경기 접경 지역 몇 곳만 따내면 판세가 뒤집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론조사의 함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전국 지지율은 총 득표수를 반영하지만 실제 의석은 지역구별로 결정됩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전국 득표수에서 300만 표나 앞섰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경합주에서 1%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밀렸기 때문이죠. 중간선거도 정확히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보여주고 선거 결과는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공화당은 여기에 한 가지 무기를 더 갖고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입니다. 선거구를 자기 입맛에 맞게 그리는 기술이죠. 2020년 인구조사 이후 각 주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곳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한 선거구에 몰아넣고 공화당 지지층은 여러 선거구에 분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표를 받아도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려면 전국 득표율에서 34%포인트는 앞서야 합니다. 비기면 지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20%대라고 해서 공화당 의석이 자동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기울어져 있다면 운동장은 어떻게 더 기울일 수 있을까요? 민심을 얻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잔혹하리만치 단순합니다. 반대파가 투표장에 오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트럼프 진영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미국 선거의 투표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선도 60% 남짓, 중간 선거는 50%를 밑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낮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조직된 열성 지지층을 가진 쪽입니다. 트럼프의 마가 지지자들은 폭풍이 와도 투표장에 갑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인 대도시 청년층, 소수인종, 저소득층은 투표 참여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직력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가 핵심 변수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편 투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우편 투표의 70% 가까이가 바이든에게 갔습니다. 트럼프는 이때부터 우편 투표를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공격해왔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60건이 넘는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편 투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심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투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지아주가 대표적입니다. 2021년 새 선거법이 통과됐습니다. 우편 투표 신청 기간이 단축됐고 신분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투표소에서 줄 서는 유권자에게 물을 주는 행위마저 금지됐습니다. 서울 여름 한낮에 3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데 물 한 모금 건네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아이오와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축소, 투표소 통폐합, 유권자 등록 절차 복잡화. 겉으로는 선거 무결성 강화라고 포장합니다. 실제 효과는 투표 장벽을 높이는 것이죠. 투표가 불편해지면 이탈하는 건 열성 지지층이 아니라 부동층과 신규 유권자입니다. 한국에서 투표는 공휴일에 동네 학교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미국에서는 평일에 몇 시간을 줄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게 합법입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진짜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돈입니다. 선거는 결국 돈 싸움입니다. 미국만큼 이 명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도 없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에 투입된 총 정치 자금은 약 1,600억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22조 원. 한국 대선 비용의 20배가 넘는 돈을 한 번에 선거에 쏟아부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도 역대급 자금전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진영의 자금력은 압도적입니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쌓아둔 마가 소액 기부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열성 지지자 수백만 명이 매달 10달러, 20달러씩 자동이체로 기부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죠. 여기에 친기업 정책을 역속하며 억만장자들의 지갑까지 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같은 테크 거물들이 트럼프 연합에 줄을 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금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2024년 대선 패배 이후 대형 기부자들의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진보 성향 자본도 규제 리스크를 피해 중립으로 돌아섰죠. 노조 기부금과 풀뿌리 모금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공화당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선거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은 TV와 디지털 광고에 들어갑니다.
경합주의 유권자들은 선거철이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정치 광고에 노출됩니다. 지역방송국 광고 단가는 수십 배로 뛰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정치 광고 수익으로 돈방석에 앉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대안 부재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미워도 유권자에게 선택지를 주지 못하면 반사 이익도 없습니다. 바이든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약점을 안고 2024년에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 민주당 내 차세대 주자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방 주지사들의 전국적 인지도는 아직 부족합니다. 유권자들 앞에 놓인 선택지가 이렇습니다. 싫어도 강렬한 트럼프와 딱히 이유를 모르겠는 민주당. 분노만으로는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대안이 있어야 표가 움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그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역사를 뒤집을 방법은 없을까요? 딱 2번 전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집권 2년차 대통령의 당은 중간선거에서 거의 예외 없이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딱 2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트럼프가 무엇을 노리는지 읽힙니다. 첫 번째는 1998년 빌 클린턴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역대급 호황이었습니다. 실업률 4%대,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렸지만 유권자들은 두둑해지는 지갑을 선택했습니다. 공화당의 탄핵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두 번째는 2002년 조지 W. 부시입니다. 9.11 테러 직후였습니다. 국가 안보 위기 앞에서 여야 구분이 무의미해졌고 현직 대통령 주변으로 결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의석을 늘렸습니다. 패턴이 선명합니다. 중간선거 징크스를 깨려면 경제적 압도 또는 안보적 결집이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가 있어야 유권자의 불만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경제 호황 카드는 없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물가는 불안정하고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안 보입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 유가가 폭등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기면 한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000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경제에는 악재지만 정치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 앞에서 내부 결속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전략이죠. 쿠바 카드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쿠바에 대한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쿠바계 미국인표를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먼로 독트린의 부활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뒷마당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죠. 위기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하원마저 지켜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하원까지 지켜낸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동장치가 사라진 백악관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권한의 극대화를 공언해왔습니다. 그가 예고한 정책들이 브레이크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 10% 관세, 중국산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의회 견제 없이 행정명령안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한국 수출 기업에게는 직격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약 3분의 1이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코스피 수출주가 흔들리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향해 뛸 수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증폭됩니다. 제동 없는 트럼프가 이란의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이 좁은 물목을 통과합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한국의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전기요금과 대중교통요금이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국내 정치에도 여파가 밀려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국방비가 늘고 복지 예산이 줄어듭니다. 거부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비용이 따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결정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일상을 뒤흔듭니다. 그의 결정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 당신의 지갑을 흔듭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의 일상에 어떻게 닿는지. 첫 번째, 환율입니다. 트럼프가 권력을 공고히 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집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기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 여행 비용이 치솟습니다. 해외 직구로 사던 물건 가격도 덩달아 뜁니다. 두 번째, 주식입니다. 코스피의 핵심 종목은 수출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들의 매출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나옵니다. 관세가 오르면 실적 전망이 꺾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팝니다. 2018년 1차 미중 무역 전쟁 때 코스피가 수개월간 하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마트 진열대 가격에 반영됩니다.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 요금도 연쇄적으로 인상 압력을 받습니다. 네 번째,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월급과 장바구니 문제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마트에서 계산할 때, 대출 이자를 낼 때, 미국 정치의 결과가 숫자로 찍혀 나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선거지만 그 결과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20%대는 함정입니다. 여론조사 숫자와 실제 권력은 다른 게임판 위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정치적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분점되면 급격한 변화가 불가능해지고 그것이 자본에게는 가장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은 쇼입니다. 상원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카드를 꺼내는 것뿐입니다. 미국 선거 시스템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승자 독식과 게리맨더링, 투표율 억제 전술, 압도적인 자금력. 민주당은 분노만 있고 대안이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돌파하면 제동장치 없는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의 관세 폭탄과 중동 도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그 충격파는 한국의 환율, 주가, 물가, 금리에 직격탄이 됩니다.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뉴스가 보여주는 표면과 돈이 읽는 신호는 다릅니다. 한국에 대한 경고도 분명합니다. 미국 정치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선택지도 좁아집니다. 수출 의존 경제에서 외부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남의 나라 정치인에게 감정을 쏟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만든 룰 안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세울 것인가? 미국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닙니다. 자본과 권력이 얽힌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누가 이기든 우리의 지갑은 흔들립니다. 팝콘을 내려놓고 계산기를 드세요.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무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뉴스의 이면을 가장 먼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